아가, 네가 대신 시집 갔거라. 어차피 밥만 축내잖니.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란 과연 어디에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순간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팔자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되어 결국 세상을 뒤집는 인연으로 이어진 기막힌 사연입니다. 조선 어느 고을, 꽃처럼 고왔으나 세상 누구보다 가혹한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빼앗기고 억울한 혼인에 내몰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세월 속으로 던져졌던 여인.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이치는 참으로 묘한 법이지요. 끝이라 여긴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욕심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끝까지 마음을 지킨 자에게는 결국 하늘이 길을 내어준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 끝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꽃잎이 지던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산자락 깊은 곳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한 여인이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옥년, 23살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시댁의 구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답니다. 허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눈물의 사연이 아닙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눈물이 마른 뒤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듯 이 여인에게도 하늘이 마련한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욕심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제복을 차버리고 마음을 잃지 않은 자에게는 뜻밖의 봄날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고을에 정참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참판 벼슬까지 지낸 명망 있는 집안이었으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벼슬길을 잃고 낙향한 뒤로는 세월이 야속하게만 흘렀지요.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병을 얻어 몸져 눕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남은 것이라고는 넓다 한들 텅 빈 기와집과 두 딸뿐이었답니다. 큰딸 옥년은 20이 되던 해에 이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곡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버들가지처럼 날씬한 허리, 달빛을 담은 듯 맑은 눈동자, 복사꽃보다 더 고운 볼그레한 뺨이 보는 이마다 넋을 잃게 하였지요. 허나 그 외모보다 더 빛나는 것은 옥년의 마음씨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 것을 나누어 주고 길 잃은 강아지도 품에 안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정참판댁이 망해도 저 아씨 하나는 천금 같은 보배라고. 작은 딸 금녀는 언니와 달리 자기 몸치장에 여념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금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언니가 빨래를 하는 동안 금녀는 마루에 앉아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지요. 어쩌다 심부름을 시키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기 일쑤였고 부엌일을 도와달라 하면 손이 트고 거칠어진다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도 자매간의 우애는 두터워서 옥년은 제 동생의 게으름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두 몫을 해냈답니다. 정참판댁에는 도준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본래 함경도 어느 고을의 선비 집안 자제였으나 부모가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세상을 뜨고 남은 재산마저 욕심 많은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잃어버리자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었지요. 나이는 25으로 옥년보다 2살 위였고 비록 몰락한 신세였으나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틈날 때마다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행랑방 한쪽에 조그만 등잔을 두고 밤이 깊도록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정찬판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발견하고는 그날 이후로 특별히 대우하기 시작하였지요. 도준의 생김새는 평범하였지만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눈빛, 무슨 일을 보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눈빛이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었고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정찬판도 도준을 여느 머슴과 달리 대하며 때로는 불러앉혀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답니다. 봄이 무르익는 어느 날 옥녀는 뒤뜰 우물가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도준과 마주쳤습니다. 도준은 장작을 한 아름안고 걸어오다가 옥년을 보더니 그만 걸음을 멈추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힘겹게 걷는 옥년의 모습에 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답니다. 아씨, 제가 들겠습니다. 그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옥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지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낼 수 있어. 허나 옥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음 높았고 볼이 복사꽃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준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지요. 그래도 저 정도면 무겁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다 드리는 것뿐입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받아들자 옥녀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 앞까지 걸었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도준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슬며시 도와주었고 옥녀는 도준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었지요. 저녁이면 도준은 사랑채 처마 아래 앉아 퉁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아름다웠던지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듣던 옥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곤 하였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퉁소 소리는 더욱 낭낭하게 퍼져 마을 끝까지 닿았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사람들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곤 하였지요. 여름이 되어 뒷산 계곡에 물이 불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주위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도준이 옷도 벗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아이를 건져내어 언덕 위에 올려놓으니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을 쏟아냈지요. 아이의 어머니는 도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거듭하였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옥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도준이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옥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옥녀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지요. 허나 세상의 눈은 매서운 법이라 두 사람 사이에 은근한 정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그 시각 옥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도준의 해진 속옷을 꿰매어주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으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은행잎을 흩뿌리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정찬판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옥년의 손에 들린 도준의 옷,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 만큼 산 정찬판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정찬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가 이내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정찬판의 호통 소리에 행랑채 머슴들까지 달려나왔습니다. 도주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앞에 모았지요. 고개를 숙이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이 집 아씨에게 눈을 들이다니.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겠다. 정찬판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뒤뜰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고 도준에게 달려들었지요. 도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을 향한 마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맞아도 마땅하다는 듯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옥년이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으나 정찬판은 딸을 뿌리쳤습니다. 몽둥이질이 계속되자 도준의 등과 어깨에서 피가 스미기 시작하였지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티는 도준의 얼굴에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옥년은 그 광경을 보며 목 놓아 울었답니다. 당장 꺼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만약 넘는다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라. 정찬판은 피투성이가 된 도준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옥년의 가슴을 조각냈지요. 옥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옥년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것이옵니다. 아버지,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였던지 지나가던 이웃집 노파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허나 정찬판의 마음은 차가운 바위보다 더 굳어 있었지요.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그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걸었답니다. 옥년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이 자신을 그 여인 곁에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원망스럽기보다는 슬프기만 하였지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옷깃을 적셨으나 도주는 멈추지 않았지요. 옥년은 그날 이후 며칠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오직 도준이 사라진 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도준이 살아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여 그 상처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찬판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상주 박호참봉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그 집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있고 집안도 나쁘지 않으니 이달 안에 혼례를 올리거라.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다만 속으로 생각하였답니다. 도준아, 미안해.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부디 어딘가에서 잘 살아주어라. 혼례날 가마에 오르는 옥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아씨 얼굴에 화색이 하나도 없구먼. 제 뜻이 아닌 혼인인 게 분명해. 복사꽃 같던 아씨가 저리 시들었으니 원, 부모가 자식 마음은 아랑곳 없이 제 체면만 챙기는 거야. 옥년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비단 치마를 적셨지요.
도준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가슴속으로 작별을 고하였답니다. 박호참봉댁은 겉으로 보면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기와가 새 것이고 마당도 넓었으며 머슴과 안악도 여럿 있었지요. 행랑채도 제법 규모가 있었고 안채 뒤로는 넉넉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옥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어딘가 싸늘하였지요. 들어서는 새 며느리를 보는 눈빛에 반가움 대신 샘을 하는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씨는 며느리를 첫눈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가져온 혼수가 이것뿐이냐? 참판댁 자제라더니 별 볼 일이 없구나. 혼례 첫날부터 구박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시누이 복희는 한술 더 떠서 올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흘겨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가 이런 촌스러운 여자를 데려왔으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명도는 과거 급제한 선비답게 예의는 바랐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비록 옥년의 마음속에 도준을 향한 그리움이 지워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때로는 시누이의 까다로운 요구도 말없이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혼이 난 지 겨우 2해가 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몸에 열이 나더니 사흘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지요. 옥녀는 밤을 새워 간호하였습니다. 손수 약을 다려 먹이고 온몸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었지요. 마을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좋다는 약재는 모두 구에다 끓였습니다. 허나 열흘이 지나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보름째 되는 날 아침 남편이 옥년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이 이리 가게 되니 남편의 마지막 말이 옥년의 가슴 속에 묻혔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옥년은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아직 제 삶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나이에 찾아온 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가혹한 것인지 옥년은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년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전연이 팔자가 드세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시어머니 한씨는 상조가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저 여자 들어온 뒤에 병이 났으니 이게 다 전연의 흉한 기운 때문이야. 귀신도 이런 귀신이 없어. 억울하였지만 옥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과부라는 신분으로 이 집에서 내쫓기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친정에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진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보다도 못하게 부렸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워야 했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나면 해가 이미 중천이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빨래 좀 보거라. 이게 빤 것이냐? 그냥 물에 담갔다 꺼낸 것이냐?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사람이 맞아? 밥이 이게 뭐냐? 질척한 것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 밥 하나도 못 짓는 것이 어찌 사람 값을 하겠느냐?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은커녕 꾸중만 들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옥년에게 돌아오는 것은 누런 보리밥 한 그릇뿐이었고 그마저도 눈치껏 먹어야 했지요. 밥을 먹다가도 한시의 꾸중이 시작되면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하는 날이 허다하였습니다. 시누이 복희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마치 종년을 부리듯 옥년을 대하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었지요. 어느 날은 옥년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밥과 반찬이 마당에 쏟아지고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는데 복희는 코웃음을 치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공짜로 밥 얻어먹는 주제에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못하는 것은 처음 봤어. 옥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사금파리에 베어 피가 흘렀으나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요. 눈물이 나오려 하면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부엌 구석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것이 옥년이 허락받은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이 언 시냇가에서 빨래를 해야 했고 손마디가 터져 피가 맺혀도 쉴 틈이 없었지요. 차가운 행랑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떨다가 잠이 드는 날이 허다하였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찢어진 솜니불 하나로 긴 겨울밤을 버텨야 하였지요. 그 괴롭고 긴 세월 속에서도 옥년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도준에 대한 기억이었지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도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별처럼 빛나던 그 눈빛, 무거운 물동이를 받아들던 그 손, 아이를 구해 물에서 올라오던 그 모습, 처마 아래 앉아 퉁소를 불던 그 저녁 풍경. 도준이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옥녀는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도준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살아는 있는 거야? 밥은 먹고 다니느냐? 추운 겨울에 어디서 몸을 녹이고 있느냐? 그렇게 4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떠들썩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요. 들었소? 마을 북쪽 빈 언덕배기에 있던 그 큰 저택 있잖소?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들어왔다지 않소? 어머나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데요? 이사짐을 실은 수레가 25대였다지 않소? 그것도 죄다 금은 보화를 싣고서.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수레 덮개 사이로 금빛이 번쩍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저택이 거기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언제부터 비어 있었대? 수십 년 됐다더군. 원래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집안이 망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다더라.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을 거금을 주고 사서 새로 단장을 했다지 않소? 빨래를 널던 옥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빨래에 집중하였지요. 옥년에게는 그런 황금빛 소문보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의 밥상을 어떻게 차릴까가 더 중요한 문제였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 저택 주인이 조선 팔도에 걸친 거상이래요. 청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여 재산을 산처럼 쌓았다더군요. 그런데 그 주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늘 가마에 발을 내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더군. 그 집 머슴들 옷차림 봤소? 우리 동네 웬만한 양반집 자제들 옷보다 더 좋더라고. 실크로 된 도포를 걸치고 다닌다니까. 신성공이래요, 신성공. 저 저택을 마을 사람들이 그리 부른다더군요. 시어머니 한씨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누이 복희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모녀는 아궁이 앞에 앉아 그 소문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저 부자가 아직 혼인을 안 했다는 소문이에요. 복희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다. 그 집에서 며칠 안에 혼담을 낼 것이라는 소문도 있더구나. 한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표정이었지요. 그 눈빛에 욕심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우리도 이제 팔자 한번 펴는 거잖아요.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희는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 제 얼굴을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사실 복희의 외모는 곱다고 하기 어려웠지요.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심술궂어 보이는 인상이었답니다. 입술은 얇고 턱은 뾰족하여 웃을 때도 어딘지 삐딱한 느낌이 들었지요. 허나 어머니의 말에 복희는 스스로를 대단한 미인으로 여기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부잣집 안방마님 자리야말로 내가 앉아야 할 자리지. 그동안 이 허름한 집에서 답답하게 살았는데 이제야 빛을 볼 때가 된 거야. 그날 밤 모녀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속닥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과 혼담을 이어볼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느라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옥년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허나 옥년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옥년은 그저 눈물을 삼켰답니다. 도준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 느티나무에 커다란 방이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물을 길러 나온 복남인의 아주머니였지요. 여보들, 이것 좀 보시오. 여기 방이 붙었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훈장댁 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었지요. 북촌 언덕 대저택 강대감댁에서 어르신을 모실 현숙한 규수를 구하오니 뜻 있는 처자는 사흘 안으로 연락을 주시오. 신랑 되실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니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늙은 노인이었단 말이야? 몸도 불편하다니 아마 중풍이라도 드신 게 아닐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아픈 노인 수발을 들어야 하잖아. 그래도 저 정도 재력이면 시집갈 사람이 줄을 설 거야. 세상에 돈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탐나지만 늙은 맹인 노인의 수발을 드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허나 이 방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씨 모녀였지요. 어머니, 이거 기회예요. 복희가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한씨는 딸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지요. 그래, 노인이라니 오히려 잘됐다. 생각해봐라. 아무리 길어야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그동안 수발을 들다 보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누구 손에 들어오겠냐? 한씨의 눈이 욕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몇 년만 참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복희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으나 어머니의 말에 금세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잠깐 참으면 엄청난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당장 혼담 의사를 전해요. 한씨는 그날 당장 매파를 불러 혼담 의사를 전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담을 전한 지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한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매일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희도 속으로는 조급하였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였지요. 밤마다 금비녀와 비단옷을 상상하며 잠을 청하였답니다. 이윽고 보름째 되는 날 아침 대저택에서 보낸 하인이 박호참봉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대감댁에서 왔습니다. 모레 아침에 행차가 올 터이니 신부를 준비하시오. 한씨와 복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구나. 드디어 팔자를 고치는 날이 왔어. 행차 당일 아침
복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단장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간수해온 가장 좋은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뒷꽂이를 꽂았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복희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저 좋은 집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라고 혼자서 가슴 벅차하였지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옥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신우이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답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마침내 오시가 되자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행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추었지요. 가마 주위로 비단옷을 입은 하인들이 도열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가마의 장식이 얼마나 화려하던지 금빛이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한씨와 복희는 의기양양하게 대문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희는 이미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는 듯 턱을 들고 당당하게 걸었지요. 이미 저 집 안주인이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하인이 문을 열고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옇게 센 그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노쇠하여 보였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이 흐릿한 안개 속에 갇힌 듯 초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요. 신부는 어디 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구경꾼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채찍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놈들 못 들었느냐? 신부를 당장 데려오지 못할까? 해지기 전에 출발해야 하는데 지체하면 다들 종아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복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곱게 늙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앞도 못 보고 성미까지 불같이 괴팍한 노인이었지요. 지팡이를 휘두르는 팔 힘도 예사롭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서슬이 가득하였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또 한 번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당장 신부를 내놓지 못할까? 늙었다고 얕보는 것이냐? 이 지팡이 한 번 맞아보고 싶으냐? 그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에 복희는 그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어머니, 저는 못하겠어요. 저런 무서운 장님 노인 곁에는 못 있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복희는 치마를 움켜쥐고 집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뒷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꿈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저택에서 보내온 예물을 잔뜩 받아 절반이나 써버린 터였지요. 비단필의 금은 폐물에 이미 팔아버린 것들을 어찌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을 다 털어도 그 예물값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씨의 눈이 부엌 쪽을 향하였습니다. 부엌 문 틈새로 옥년이 겁에 질린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씨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씨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년아, 이리 나와라.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은 영문도 모른 채 앞치마를 벗고 부엌 밖으로 나왔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답 대신 한씨는 옥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화려한 혼례복을 억지로 옥년에게 입히기 시작하였지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이미 과부 신세입니다. 어찌 제가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내가 준 밥값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쌀을 먹어 치웠는지 아느냐? 이것이 그 밥값을 갚는 거야. 한 씨는 옥년의 하소연을 귓등으로 들으며 혼례복에 고름을 여몄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일이 두렵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찌 저 집에. 빨리 가마에 태워라. 지체하면 다들 봉변을 당한다. 한 씨의 명령에 하인들이 옥년을 둘러쌌습니다. 옥년은 저항하려 하였으나 여럿이 달라붙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옥년은 울며 가마에 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구,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며느리를 사지에 밀어넣는구나. 참봉된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쩌나. 제 뜻도 아닌데 저리 끌려가다니. 저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하늘이 벌을 내려야 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등 뒤로 두고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년은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눈을 감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운명이 찾아온 것인지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마는 1시간 남짓 달려 대저택 앞에 멈추었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열고 내리라 하였지요. 옥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선 순간 옥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택은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지요. 높다란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보였고 대문 양쪽에는 커다란 회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꽃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채 앞에 이르자 하인이 옥년을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용내향 냄새가 가득하였지요. 옥년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방에서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두렵기만 하였지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지요. 방 안으로 들어선 노인은 몇 걸음을 걷다가 옥년 앞에 멈추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천천히 옥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옥년은 겁을 먹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옥년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놈들, 사람을 속이는 것이냐? 갑자기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옥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처녀를 보내기로 하였거늘 이게 과부 아니냐? 어찌하여 나를 속인 것이냐? 당장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노인의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지요. 허나 이것은 결코 소인의 뜻이 아니옵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노인은 지팡이를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지요. 좋다. 말해보거라.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날로 내 목숨은 없는 줄 알 거라. 옥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라도 정참판 댁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던 것부터 도중과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발각된 것, 억울하게 시집을 가게 된 것,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청산과부가 된 것,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 속에 4년을 견뎌온 것, 그리고 오늘 억울하게 시집을 오게 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냈지요.
말하는 도중에도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때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소희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사옵니다. 옥녀는 온몸을 바닥에 내던지듯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기세가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하였지요.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고 굳게 다물었던 입가가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그만 울거라. 아까의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손녀를 달래는 할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음성이었지요.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모진 세월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은 것이 가상하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방 한쪽에 세워진 병풍을 향해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너라. 옥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방에는 노인과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병풍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요? 옥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풍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년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것은 늠름한 풍채를 지닌 한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체격, 달빛 아래서도 빛나는 깊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지요. 남색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단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차림보다 옥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지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그 눈빛, 세상 어느 것과도 혼동할 수 없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옥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지요.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조차 쉬지 못하였습니다.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무릎에 힘이 빠졌지요. 도준? 옥년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4년 동안 밤마다 가슴을 치며 불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씨.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에 어린 눈물이 촛불빛에 반짝거렸지요.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옥년은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분명 4년 전에 피투성이로 어둠 속에 사라졌던 사람이 그녀의 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정말 도준이 맞느냐?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냐?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옥년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꿈이라면 이렇게 따뜻할 리 없었지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도준은 옥년의 손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한때 비단결처럼 곱던 손이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있었지요. 손마디마다 거칠어진 자국이 역력하였고 손끝에는 오래된 상처 흔적도 보였습니다.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씨의 손이 왜 이리 거칠어지셨습니까?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도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 족하다. 다 지난 일이야. 옥년은 도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답니다. 정노인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랐겠구나. 노인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까의 무섭고 괴팍한 기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어른의 모습이었지요. 이 아이가 나의 양아들이니라. 내가 맹인 행세를 하고 괴팍하게 군 것도 다 이 아이의 부탁 때문이었느니라. 옥녀는 두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일이옵니다. 도준은 옥년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지요. 4년 전 그날 밤 저는 정령 죽을 뻔하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지요. 아씨를 향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이 저를 아씨 곁에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 원망스럽기보다 슬프기만 하였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어느 고갯마루에서 그만 정신을 잃었지요. 도준의 시선이 노인을 향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가시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셨지요. 약을 다려 먹이시고 정성껏 간호해 주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고 하나 없는 저를 양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정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절해 있는데 등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지. 깨어난 뒤에 사연을 들으니 참으로 기구하더구나.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젊은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지. 도준은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살아난 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선 팔도는 물론 청나라와 일본까지 오가며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지요. 험한 바다를 건너 먼 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귀한 물건들을 들여와 조선 팔도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였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씨를 반드시 찾아뵙겠다는 것이었지요. 아씨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것만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4년 동안 조선 팔도를 누비며 장사를 하고 험한 파도를 수없이 건너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아씨 생각을 하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지요. 옥녀는 도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시댁에서 고통받는 동안 도준은 험한 세상을 헤치며 이렇게 버텨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씨가 계신 시댁이 좀처럼 며느리를 보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지요. 제가 직접 찾아가면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방법이었지요. 도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집 시누이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수소문을 해보니 복희라는 시누이가 돈 냄새에는 귀신같이 반응하는데 겁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며 이 마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맹인 행세를 하시고 괴팍하게 구신 것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은 돈을 보면 달려들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치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섭게 구시면 복희 아가씨가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비정한 사람들이니 예물을 받아 써버린 뒤 내놓을 것이 없으면 반드시 아씨를 대신 보낼 것이라고 판단하였지요. 옥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한씨 모녀를 역으로 이용한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아씨의 진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혹시라도 아씨의 마음이 변하였을까 두려웠지요. 아씨가 저와의 기억을 잊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씨의 사연을 들으신 것이옵니다. 도주는 병풍 쪽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저는 저 뒤에 숨어 아씨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나이다. 아씨께서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디시면서도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도준이 옥년의 손을 제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쿵쾅쿵쾅 뛰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아씨,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옥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4년 동안 삼켜왔던 서러움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살며시 방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촛불이 따스하게 일렁이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낸 두 사람의 사랑이 드디어 한데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호 참봉댁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잔뜩 들떠있던 복희가 저녁이 되자 대문을 붙잡고 땅이 꺼져라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왜 저리 울고 있지? 혼인이 잘못된 모양인가? 아니면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들었나? 자기가 도망치는 바람에 올케가 대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복희가 그날 밤 잠도 못 이루고 대문을 붙잡고 통곡한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진심으로 올케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야 했을 자리를 올케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나온 통곡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었소? 저 대저택의 진짜 주인이 맹인 노인이 아니라는 거요.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오? 젊은 거상이라오. 그 노인의 양아들이 진짜 주인인데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엄청난 부자라더군요. 노인이 맹인 행세를 한 것도 다 그 아들의 꾀였다는 거요. 세상에, 그렇다면 어젯밤에 신부로 들어간 분이 박호 참봉댁 과부 며느리 옥년 씨라더군요. 그 집 시누이가 도망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 보냈는데 그게 천금 같은 복이 된 거지요. 이 소문이 박호 참봉댁에 전해지자 한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복희는 방에서 뛰쳐나와 어머니 앞에 주저앉았지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젊은 거상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복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앉아야 할 자리란 말이야. 한 씨의 눈이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저 집으로 가자. 먼저 혼담이 오간 것은 복희였으니 무언가 얻어낼 수 있을 게야. 모녀는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고치고 대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대저택 앞에 도착한 한 씨와 복희는 그 웅장한 대문 앞에서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위세가 느껴졌지요.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이 두 사람을 막아섰답니다. 누구시오? 저희는 신부 되신 분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되는 사람들이요.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주시오. 한 씨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지요. 널따란 마당을 지나 안채 앞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옥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곱디고 온 옥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빛이 비녀가 빛나고 손목에는
옥팔찌가 영롱하게 반짝거렸지요. 어제까지 부엌에서 거친 일을 하던 초라한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이 있는 안방마님의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마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그동안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그때 안채문이 열리고 도준이 옥년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색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단 그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던지 한씨와 복희는 고개도 들지 못하였지요. 도준은 두 사람 앞에 우뚝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아내를 어찌 대우하였느냐? 도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4년 동안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지요. 한씨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잘못하였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단 말이냐? 도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희는 옥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옳게, 아니 마님 제발이요. 저도 아이가 있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옥년은 복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종년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옥년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보다는 그 긴 세월이 다 지나고 이렇게 정인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도준이 복희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내 아내의 눈앞에서 얼씬거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하인들이 한씨와 복희를 대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하소연하였지만 대문은 소리도 없이 닫혔지요. 복희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제 발로 찬 복을 한탄하며 땅을 치었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짓밟은 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답니다. 욕심이 부른 폭풍우가 결국 제 발등을 내리친 것이었지요. 며칠 뒤 옥년은 도준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저와 함께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도준은 옥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말씀하셨어야지요.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행차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굳이 재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옥년의 뜻이었지요. 전라도 남원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4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지요. 도준은 험한 바다 위에서 겪었던 일들을, 낯선 나라에서 마주했던 신기한 것들을 이야기하였고 옥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남원 고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옥년은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멀리서 바라본 친정집은 기억 속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기와도 빠진 곳이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이렇게까지 되었단 말인가. 옥년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넓은 마당, 어머니와 함께 꽃을 심던 그늘 아래, 도준과 은근히 눈을 마주치던 우물가, 모두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요. 낡은 처마 밑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각과 빛이 바랜 도포를 걸친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였지요.
한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고 회한만 남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옥년의 가슴을 저미었지요. 옥년은 신분을 밝히기 전에 먼저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이를 살피고 쌀을 씻어 솥에 앉혔지요. 들고 다니던 보따리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길을 걷다가 시장기가 돌아 부엌을 빌려 밥을 지었습니다. 변변치 않사오나 함께 드시지요. 정찬파는 멍하니 밥상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찬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천륜이란 이토록 깊은 것인지 살을 나눈 부녀간의 손맛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았지요. 밥 한 그릇 한 그릇에 깃든 정성, 반찬에 간 그 손맛이 어딘가에서 많이 맡아본 것이었습니다. 정찬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너는? 정찬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옥년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불효 옥년이 돌아왔사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부녀의 눈물이 마당 가득 흩어졌지요. 정찬파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옥년아, 옥년아. 정찬판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피눈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 아비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시집을 보낸 뒤로 소식이 끊겨 수소문을 하였더니 과부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서야 이 아비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느니라. 정찬파는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보배를 몰라보고 소중한 인연을 끊으려 하였구나. 내 딸의 사랑을 짓밟고 그 착한 청년을 내쫓은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내가 눈이 멀어 진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정찬판의 울음소리가 허물어진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지요. 아버지. 옥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저와 도준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나이다. 옥년은 아버지의 해진 도포 소매를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달리고 찢어진 자국이 역력하였지요. 옥년은 품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어 아버지의 옷을 정성껏 기워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땀 한 땀 공들여 기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눈물이 흘렀지요. 그때 마당 한편에 서 있던 도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찬파는 도준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내가 그때 그 아이가 아니냐? 도준은 정찬판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불초한 사위 도준이 인사를 올리옵니다. 정찬판은 한참 동안 도준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눈이 멀어 진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겠느냐? 도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아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없사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봉양을 받으시지요. 도준의 눈빛은 진실하였습니다. 옥년과 도준은 끝내 정찬판을 설득하여 대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따뜻한 방을 내어드리고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려 정성껏 봉양하였지요. 정찬판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딸의 효심에 감격하였습니다. 해진 옷 대신 새 도포를 입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이후 대저택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정노인과 정참판 두 어른은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고 옥녀는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었지요. 도주는 장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옥년이 좋아하는 꽃이나 비단을 들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꽃을 심던 기억이 있는 옥년에게 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봄이면 뒤뜰에 복사꽃이 피어났고 그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름이면 넓은 마당에 큰 나무 그늘이 생겨온 집안 식구가 모여 앉을 수 있었고 가을이면 옥년이 직접 손으로 담근 김치와 장이 창고를 가득 채웠지요.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옥년은 그 집 안주인이 된 뒤로도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제 것을 나누어 주고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약을 보내주었지요. 그 인자한 마음씨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옥년은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안주인이 되었답니다. 도준도 장사를 하면서 결코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조선 팔도에서 도준의 이름은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덕망 있는 어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년과 도준에게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아들로 아버지의 넓은 눈빛을 빼닮았지요. 둘째는 딸로 어머니의 고운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두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요. 정노인은 어느 가을날 저녁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할아비가 길가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집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게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봄날이 온다. 정참판도 손자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할아비는 젊어서 어리석어 소중한 것을 몰라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가려 진심을 보지 못하였지. 너희는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옥년은 그 말을 들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준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 하늘이 4년 전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하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은 환하고 따스하였습니다. 복사꽃이 지던 날 찢어졌던 사랑이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 같은 그리움이 4년이라는 길고 모진 세월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활짝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이들에게는 허망한 눈물만 남았으나 마음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토록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지요. 세상의 어떤 담장도 어떤 세월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영영 갈라놓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떼어놓으려 해도 하늘이 정한 인연은 반드시 그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만남이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뜨겁고 더욱 값진 법이랍니다. 정노인은 어느 가을날 저녁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쌓은 재물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었다는 듯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도준과 옥년은 눈물로 그를 보내며 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정참판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기력이 쇠해갔으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에 둘러싸여 여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오만과 잘못을 뉘우치며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말하였지요.
사람의 귀함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지 않다. 마음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자란다. 그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집안의 가르침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마을 사람들조차 옥년이 겪었던 고난을 전설처럼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옥년과 도준에게 그 모든 시간은 그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여전히 복사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웃곤 했지요. 서방님, 저 꽃 기억하십니까? 어찌 잊겠습니까? 아씨를 처음 마음에 담던 그 봄을요. 꽃잎은 해마다 지고 또 피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한 번 피어난 그대로 시들 줄을 몰랐습니다. 욕심으로 남을 짓밟던 이들은 스스로 복을 차버렸고 끝까지 마음을 지킨 이들은 마침내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여 부디 잊지 마십시오. 꽃은 반드시 다시 피고 진심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